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네트워크 일반의 데이터 회선망입니다. 자, 데이터 회선망은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왕두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시면은 회선을 교환할 때 전용 회선 방식이 있고요. 교환 회선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회선 교환 방식 중에 공간 분할, 그 다음에 시 분할 방식, 축적 교환 방식에는 메시지 교환하고 패킷 교환이 있고요. 패킷 교환 안에는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자주 출제되느냐? 바로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요렇게. 그리고 이 네트워크 위상,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요 위상도 간혹 출제가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회선 교환망과 축적 교환인 패킷 교환,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패킷 교환 방식이거든요. 이 두 개의 어떤 차이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상 회선과 데이터그램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됩니다. 자, 되셨죠? 준비는 다 된 것 같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회선망 중에 전용 회선하고 교환 회선 두 가지가 있는데, 전용 회선은 말 그대로 1대1로 연결하는 거예요. 전용, 나 혼자만 쓰는 회선이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24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한 업무를 한다면 이 전용 회선을 설치하는 게 훨씬 좋겠죠. 하지만 하루에 24시간 중에 난 한 30분 정도밖에 인터넷을 하지 않아. 그러면 굳이 전용 회선을 깔 필요가 없죠.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환 회선이 되는 겁니다. 자, 전용 회선은 이렇게 1대1로 상시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해요. 교환 회선은 이렇게 어느 때는 요 단말기가 요청을 하면 요것만 선택이 되고요. 요것만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회선을 교환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을 교환 회선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1대1 점대점 방식은 중앙 컴퓨터하고 단말기를 1대1로 연결하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형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게 될 거고, 다중점은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를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가 있었을까요? 멀티플렉서 이용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멀티 드롭이라고도 한다 그랬고, 통신망을 버스형으로 구성할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버스형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버스 노선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죠. 자, 회선 다중은 여러 개의 단말기를 다중하기를 통해서 중앙 컴퓨터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집에서 전화를 하려면 막 발전기를 돌려서 전화를 들고 발전기를 돌려요. 그럼 교환이 이야기합니다. 아,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때 서울에 몇 번? 이렇게요. 저희 동네 26번하고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교환원님이 진짜로 전화 교환 케이블을 그 해당하는 코드에 꽂으면 전화가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음성 전화망과 같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 물리적인 통신 회선이 선행돼야 되는 교환 방식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하다가 기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ARS 같은 거 보면 뭐 하면 1번 누르시고 2번 누르시고 3번 누르세요 하잖아요. 그럼 그 톤 번호가 달라요. 1번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해가지고 그 번호를 인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전에는 이렇게 따르르륵 따르르륵 돌리는 전화기가 있었죠. 그때는 뭐였냐? 1번 같은 경우는 따닥 한 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따닥 2개. 그 모스부호처럼 그 신호로 얘네를 구분을 해서 회선을 교환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통신 경로가 설정되면 데이터의 형태, 부호, 전송 제어 절차 등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전송을 하는 거죠. 고정된 대역폭 전송 방식으로 일정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므로 두 가입자가 동일한 전송 속도로 운영이 된다. 송수신자 간에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적합해요, 이게. 그죠? 양이 많을 경우에 전송된 데이터에 있어서 에러 제어나 흐름 제어는 사용자에 의해 수행이 되는 거고요. 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공간 분할 교환 방식하고 시 분할 교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분할은 다수의 접점을 이용해서 교환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간이 가장 긴 일반 전화회선 교환 방식이 공간 분할 방식에 해당한다. 자, 시 분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디지털 신호를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다중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에는 바로 TDM 버스 교환 방식, 타임 슬롯 교환 방식, 시간 다중화 교환 방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화국에서 쓰던 것이 바로 TDM 버스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는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셔요. 자, 회선 교환 방식의 제어 신호 중에는 감시,
주소, 호 정보, 호는 뭐냐면 콜이에요, 콜. 망 관리 이런 것들이 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요. 축적 교환 방식이에요. 축적 교환 방식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한번 모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축적 교환 방식 중에 첫 번째 나왔던 게 메시지 교환 방식이에요. 메시지 교환 방식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데이터 전송 단위를 메시지 길이로 정의해요. 얘의 장단점이 있는데 메시지가 한 세트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의미 전달에는 확실한데 메시지가 길고 짧고 이런 게 있잖아요. 즉 나는 한 10초 정도 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만 쟤는 1초만 되는 걸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10초 동안 보내게 되면 다른 애들은 10초 동안 기다려야 돼요. 동등하지 못하다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패킷은 패킷 일정한 크기의 메시지로 얘네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256kB 이 정도로 쪼개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시스템마다 이 패킷 크기는 따로 정의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수치에 대한 거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녀석은 길고 어떤 녀석은 짧고 어떤 녀석은 좀 중간이고 어떤 녀석은 아주 길어.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을 현재는 쓰고 있지 않다. 대신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환기가 있다면 이 교환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 반대로 그리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 만약에 이게 터미널이니까 얘네가 단말기란 말이에요. 단말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네가 다 모여요. 이렇게 모이는 거야. 여기서 축적해. 그 다음에 오는 순서로 보내든 뭐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든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이게 축적 교환 방식이에요. 자, 이것은 불공평하다 그랬어. 공평하게 패킷으로 쪼개가지고 보내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데이터 블록에 같은 크기예요. 송수신칙 정보를 담은 것이 패킷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다수의 이용자 간의 비대칭적, 그지?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므로 모든 사용자 간의 빠른 응답 시간이 제공 가능해요. 전송 실패한 패킷의 경우 재전송도 가능하고요. 패킷 단위로 헤더를 추가하므로 패킷별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버헤드라고 하는 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헤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헤더가 없으면 얘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 이 헤더에 얘 목적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패킷 교환 공중 데이터 통신망인 PSDN이라고도 한다 그랬고요. 경로 설정 방식에 따라서 아주 자주 출제돼요. 가상 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것이냐? 우선은 축적 교환 방식에서 패킷 교환 방식은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패킷으로 쪼개서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메시지 교환 방식은 어떻다고요? 보내는 단위가 그 단말마다 공평하지 않고 어떤 애는 길고 어떤 애는 짧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패킷은 동일한 크기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 단말에 너무 쏠리는 그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상 회선 방식이에요. 회선 방식은 선을 먼저 연결한다 그랬죠. 호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가상 회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기는 경로가 몇 가지 없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만약에 구글 사이트로 구글 서버로 가는 경로는 얼마나 될까요? 수억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최단 경로를 타다가는 라우팅 프로토콜도 있는 겨.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친구들이 20대 때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하여간에 주말만 되면 다 모이는 거야. 차가 다 있었어요. 야, 모여. 뭐야? 뭐 어디 가려고? 야, 우리 이번에 모여가지고 야, 강원도 한번 쏠까? 그러는 거죠. 야, 강원도 쏘자. 그럼 강원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원도를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갈 때 지금은 양양고속도로가 있지만 그때는 양양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국도를 타고 대관령 거쳐서 어디를 찍고 지도를 다 하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지도를 다 찍어. 야, 여기 찍어서 여기 휴게소에서 모여서 가자. 이런 식으로 미리 가는 길을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상 회선 방식입니다. 요것과 대응되는 애가 뭐냐면 데이터그램이에요. 야, 다 모여. 야, 수원 공설운동장 앞에 주차장에 모여. 이게 다 모였어. 모여가지고 야, 출발하는데 먼저 도착하는 놈이 1등이고 꼴찌로 오는 놈이 밥 사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경로가 다 틀린 거야.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야. 그죠? 이걸 바로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자동차 그 한 대가 바로 패킷이 되는 거고요. 그 패킷이 어떻게 전송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회선은 단말기 간의 논리적인 가상회선을 미리 설정을 해서 송수신 측과 수신 측 사이의 연결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목을
미리 결정을 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길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얘는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꾸로 그림을 그렸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을 먼저 결정을 하고 어느 목적지와 어느 경유지를 갈지 거쳐서 갈지를 보고, 그리고 자동차도 순서대로 쭉 갑니다. 우리 수학여행 갈 때 버스 일렬로 못 가게 하잖아요. 사고 날까 봐. 근데 많이 보셨죠? 그 라인대로 가는 거야, 순서대로. 그럼 도착도 어떻게 할까?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 4번 버스가 순서대로 도착하게 됩니다. 같은 경로로 가니까. 그죠? 자, 그게 바로 가상회선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설정된 대로 패킷들이 발생 순서대로 전송하는 연결 지향형 방식이다. 모든 패킷은 같은 경로로 전송되므로 경로 설정이 필요 없어요. 패킷 전송을 완료하면 접속 종료, 클리어 리퀘스트 패킷을 전송한다. 야, 다 도착했어, 이런 거죠. 호 설정, 우선 어느 길로 갈지 데이터 전송하고요. 호 단절, 야, 선 끊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그램 방식은요,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나눠서 특정 경로 설정 없이 전송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패킷마다 전송 경로가 달라요. 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출발할 때는 1, 2, 3, 4, 5쭉 출발했는데 1번은 이렇게 가고요. 뭐 2번은 뭐 이렇게 가고요. 뭐 3번은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도착하는 순서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도착 순서가 앞에서는 1, 2, 3, 4, 5 같지만 도착했을 때 3, 2, 2, 4, 3 뭐 이렇게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했을 때는 다시 얘네를 재조립해야 됩니다.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송신지는 같지만 전송회선이 다양해서 수신되는 패킷의 순서가 달라져서 재조립 과정이 필요한 것이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되셨죠? 자, 얘는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로로 전송이 되므로 융통성이 좋아요. 데이터 통신 시에 연결 설정 및 메시지 연결 해제 단계가 없이 각 패킷마다 수신처 주소를 기반으로 목적지만 보고 가는 거죠. 네트워크 내에서 라우팅이 경로 설정하는 걸 의미해요. 자,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하고 각 패킷은 오버헤드 비트가 필요하다. 오버헤드 비트가 왜 필요해요? 앞에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 어딨어? 쭉 가보면 여기에서 수신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자주 나온다. 패킷 교환망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중화 가능해야 되겠지. 경로 제어, 트래픽 제어, 에러 제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접속 혹은 다중화의 목적으로 메시지를 정해진 크기의 비트수로 나눈 다음 정해진 형식에 맞춰 만들어진 데이터 블록을 뭐라고 하는가? 패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셨죠?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직접 1대1로 전용회선 까는 걸 의미합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회선 교환기 내에서 오류 제어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안 돼요. 회선 교환 방식은 한번 연결이 되면 오류 제어 다른 거 안 됩니다. 1번이 답이네. 1대1 정보통신 맞고요. 길이가 긴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고요. 회선 교환기 내에서 처리 지연 시간이 비교적 적죠. 그래서 우리 전용 회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전용선을 설치하겠죠. 자, 데이터그램이에요. 조그만 그램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조그만 쪼가리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얘네는 뭐라고요? 목적지만 같고요. 경로는 다 틀려. 1번이요. 수신은 송신된 순서대로 패킷이 도착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재조립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해요. 얘는. 각 패킷은 오버헤드 비트가 필요해요. 왜? 주소가 목적지 주소가 같이 가니까 대역폭 설정에 융통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길로만 가면 길 막히면 거기 쫙 다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내비게이션 쓰는 이유가 뭐예요? 길 막히는 거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내비게이션이 5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빠른 길을 정보를 주잖아요. 이게 일종의 바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패킷 교환에서 가상회선 방식이래요. 가상회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은 기본이 뭐냐면 축적 교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패킷들은 저장될 때까지 저장되기도 해요. 대역폭 설정이 고정적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왜? 그 교통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속도를 의미하는데 그 속도가 일정하게 고정되는 것은 회선 교환 방식밖에 없어요.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해요. 왜? 패킷 교환 방식이니까. 모든 패킷은 설정된 경로에 따라 전송이 돼요.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가상 회선이잖아. 미리 호설정을 해요. 그리고 가는 거야. 미리 어디로 갈지 경로를 설정하고 간다고. 자, 5번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우선은 메시지 교환 방식과 같이 축적 교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고 트래픽 용량이 작은 경우에 유리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패킷 교환 방식이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데 전송할 수 있는 패킷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 그죠? 똑같은 크기의 패킷으로 가는 거니까 데이터 그램과 가상회선 방식이 있다 그랬네요. 결국은 이게 답이 되겠네. 트래픽 용량이 적은 경우에 유리하기보다는 좀 많은 경우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패킷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경로 제어, 경로 뭐야?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 트래픽 제어는 뭐예요?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네트워크 위상, 뭐 스타형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경로 제어예요. 경로 제어는 각 메시지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경로 중에 한 가지 경로, 빠른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경로 설정 요소에는 성능, 경로의 결정 시간과 장소, 네트워크 정보 발생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다음에 경로 설정 프로토콜이에요. 경로 설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 중에 IGP, 그 다음에 EGP, BGP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는 뭐냐? IGP는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에요. 인테리어 뭐? 실내에서. 그지? 우리 집 내에서 경로를 찾아가는 거죠. 공유기에서 어떤 포트를 가서 내 컴퓨터로 가느냐 또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는 외부에 있는 연결 설정이에요. 다음에 보더는요. 이 경계요. 네트워크 경계에서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RIP, OSPF 얘네들은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얘는 개방형 짧은 경로 먼저 가는 프로토콜이에요. OSPF 모두 다 경로 설정 프로토콜이 됩니다. 되셨죠? 종류만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자, 우선 고정 경로 제어예요. 자료가 전송되기 전에 전달되는 경로가 미리 결정되는 것을 고정 경로라고 이야기하고요. 적응 경로는 통신 상태, 즉 선로 고장률이나 통신량에 따라서 메시지의 전달 경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T맵이나 카카오맵 이런 거죠. 우리 내비 키고 가면 지방을 막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지역에 내가 기존에 가려고 했던 데가 병목이 생겨요. 그럼 위에서 안내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어댑티브 라우팅이다. 플로딩은 범람 경로 제어예요. 그래서 각 노드에서 들어온 패킷을 다른 모든 링크로 복사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범람이 뭐야? 홍수지, 홍수. 그래서 노드에 들어온 모든 패킷을 모든 링크로 복사해서 똑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랜덤 라우팅은 임의 경로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흐름 제어예요. 흐름 제어는 네트워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전송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 어디 간다 그럼 우리나라 뭐 지방 시찰 간다 그러면 신호 제어 하잖아요. 경찰관들이 그지? 딱 서가지고 경찰 그 대통령 차는 서지 않도록 그냥 쭉 가도록 하잖아요. 이게 바로 흐름 제어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전송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기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버퍼 오버플로우는 뭐냐면 내가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빨리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지? 이게 흐름 제어입니다. 또는 보내는 양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내는 양을 조절하는 IE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대기.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야, 제대로 왔어. 나 처리했으니까 다음 거 보내. 이게 이제 스톱 앤 웨이트가 되고요. 슬라이딩 윈도우도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내가 보내야 될 양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슬라이딩 윈도우는 바로 보내야 되는 하나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나누어서 하나의 윈도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양을 수신 측에 확인을 해요. 야, 너 잘 가고 있니? 잘 처리하고 있어? 근데 나 지금 잘 처리하고 있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야, 좀 빨리 보내. 그러면 이 윈도우 창을 여러 개를 보냅니다. 슬라이딩 여러 개를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 지금 내가 좀 병목이 생겼어. 그러면 좀 양을 줄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 제어는 통신 제어 장치 기능 중에서 송신과 수신을 동일한 타이밍으로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혼잡 제어는 교통 혼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제어해서 오버플로우 방지하는 것이고요. 교착 상태는 어떤 교환기 내에서 병목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데이터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운영체제의 되도록과 비슷해요.
자, 네트워크 위상이에요. 어렵지 않은데 자주 출제됩니다. 얘가 성형이에요. 중앙 컴퓨터와 각각 단말이 1대1로 연결돼요. 가장 전통적인 형식이 되겠고요. 중앙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터미널들이 연결되는 형태예요. 중앙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응답이 빠르고 통신비용이 적게 소요되지만 중앙 컴퓨터가 뽀사지면 다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보기로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자, 링형은요, 데이터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토큰 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큰 링 방식에서 토큰은 뭐냐면 바로 이 신호를 실어 날르는 토큰이에요. 여러분들, 제 세대 분들은 토큰 아실 거예요. 버스 탈 때 요만한 엽전만한 거를 내고 탔거든요. 당시 50원 이랬던 것 같은데, 버스 요금이. 그 녀석이 바로 토큰 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병목 현상이 드물지만 두 노드 사이의 채널이 고장나면 얘랑 교장이 나면 이 우회할 수는 있지만 직접 가지 못하게 돼요. 됐죠? 한 노드가 절단되어도 우회 경로를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개가 끊어지게 되면 얘는 고립된다. 한참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버스형이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댁내에 있는 공유기가 바로 버스형 허브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버스 정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버스 정류장 어떤가요? 가다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다가 이쪽에 신도시가 생겼어. 그럼 버스 정류장 확장이 너무 쉽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한 사이트의 고장은 나머지 사이트들 간에 통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하철 타고 갔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 역에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그냥 지나가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신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계층형은 트리 형태예요. 바로 여기 보시면 요것만 이렇게 연결되면 얘가 트리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네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얘네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망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형은 얘는 계층적이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을 위하는 그런 구성 방식이고요. 망형은 하여간의 모든 사이트를 직접 연결해요. 모두 다 연결하는 거야. 1대1로. 얘도 이렇게 연결돼야 돼. 망형은. 또 얘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뭐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직접 1대1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에요. 뭐가 좋을까요? 얘가 제일 빠르겠죠. 왜? 1대1로 모두 다 연결되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 앞에서 우리 병렬 전송하고 같은 내용인데 전송 회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거리에서만 쓰고요. 원거리에서 쓰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통신회선의 총 경로가 다른 네트워크의 형태에 비해 가장 길게 소요되고 많은 단말기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리해요. 그리고 간혹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이 n개의 구간, 얘네의 단말의 개수에 요렇게 단말의 개수가 n개이면 이때 이 연결되는 연결 선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거든요. n이 노드 개수예요. n-1 나누기 2입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정보통신 구조 중에서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그냥 끝났네요. 중앙에 컴퓨터에 있는 건 스타 토포로지밖에 없어요. 자, 2번이요. 경로 설정 알고리즘 중 네트워크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송신처와 수신처 사이에 있는 모든 경로로 다 복사해서 똑같은 내용을 같이 보내는 걸 뭐라고 한다? 홍수 플러딩 방식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자, 정보통신망 구조 중에서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그 주위에 분산 터미널을, 이게 좀 아까 문제랑 똑같은데 우리 성형이잖아요. 그지? 랜을 분류할 때 네트워크 우상에 따른 설명이 아닌 것은,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스타형 있었죠. 버스형, 링형 있었죠. 패킷형 없었죠. 다음에 통신망에서 송신처와 수신처 간의 동작 속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능은 그랬어요. 동작 속도 차이래요. 그럼 당연하게 흐름 제어지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슬라이딩 윈도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봤던 네트워크 토폴로지 있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뭐가 있어요? 가상회선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정확히 정리하고 계시면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